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산부인과의 전승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가입력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입력 보존이란 무엇인지 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보다는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한 7가지 정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가입력 보존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혼 여성이나 남성 그리고 기혼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미혼의 여성과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난자나 그리고 정자를 통해서 가입력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혼인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배아를 형성하여 동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력의 보존에 대해서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이 얘기가 되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혼하게 되는 나이가 많이 늦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결혼은 했지만 우리는 자녀 계획을 조금 더 이따가 세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암 환자의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고 요즘에는 많은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생존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족 계획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력 보존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암 환우분들이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먼저 항암 화학요법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항암 화학요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들에게 난소의 기능을 많이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항암제를 사용하는지, 얼만큼을 사용하게 되는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 치료를 받게 되기 시작한 여성의 나이가 몇 세인지 그리고 그 여성의 난소 기능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면 90% 이상에서 무월경이 된다고 알려져 있게 되고요. 40세 미만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90% 정도의 무월경의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암 화학요법을 했는데 아직 월경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은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자궁과 양측 난소가 있는데 오른쪽 난소는 이제 많은 난자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좌측에서는 난자가 별로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제 항암 화학요법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우측 그리고 노출이 된 경우를 좌측으로 보시면 되고 노출이 되면 사실은 난소의 예비력은 다음과 같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아직 폐경이 되지 않았는데 항암 화학요법을 받기로 했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누구나 다 찾아보셨을 법만한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써 있기는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투약을 받게 되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또는 부설판, 메팔란 이러한 약제들은 사실은 생식샘 독성에 이제 고위험으로 좀 좋지 않은 항암제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중등도로 분류가 되어지는 항암제의 종류로는 독소루비신이나 시스플란틴, 카보플란틴 이러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자궁내 임신 때 사실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약제이기도 한데 메소트렉세이트나 블레오마이신, 5FU 이러한 약제들은 생식샘 독성의 저위험군의 항암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항암제 또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환자분의 예후가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방사선 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나이가 몇 세인지, 방사선에 노출되는 조직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총 방사선 조사량은 얼마이며 산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예후를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암을 예로 들어서 보시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조사되는 방사선의 양은 총 45에서 50g,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총 50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4g 정도의 방사선을 조사받게 되면 난소의 기능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발표한 논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14에서 30g 정도의 방사선을 받았더니 자궁 자체의 기능이 매우 떨어지더라. 그리고 임신을 하더라도 산과적인 합병증, 조산이나 조기 양막 파수, 이러한 산과적인 합병증의 발병률이 증가되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이 가임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알았는데 이제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말이 조금 어렵고 길기는 한데 생식샘 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작용제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난소 억제 주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항암화학요법 1, 2주 전에 보통은 시작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머리에서 어떠한 특정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난소를 자극하고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전을 누구나 다 폐경 전 여성들은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한 기전 자체를 억제시키는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임력 보존의 방법의 대안으로 사실은 사용하는 것 자체를 권고하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그러한 가임력 보존의 방법을 선택한 이후의 추가적인 보조 치료로 선택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동결하는 방법도 있고 결혼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배아를 동결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항암제만을 투약했을 때와 또 난소 억제 주사만을 투약을 했을 때의 뭔가 임상 증상을 조금 비교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테이블을 가지고 왔는데요. 항암제를 6개월 투약했을 때에는 탈모나 구토와 같은 증상들을 조금 더 많이 호소하는 편이고 난소 억제 주사를 머리에서 월경을 주관하는 호르몬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시키는 그러한 주사를 투약했을 때에는 탈모나 구토도 물론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폐경 관련 증상이나 그로 인한 질건조증, 무월경으로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난자 동결과 배아 동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자를 동결하던가 아니면 난자를 배우자분의 정자와 수정을 시켜서 배아를 만들어서 배아를 동결하던가 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우선은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 자체는 질병이 없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 시작함과 동시에 2에서 5일째부터 초음파를 먼저 확인해서 난소가 괜찮은지를 보고 난소의 과자극을 위해서 이제 배에 주사를 맞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기본 난소의 포텐시와 얼마나 빨리 반응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주사 맞는 기간 자체는 상이할 수는 있지만 크게는 10에서 한 14일 정도 주사를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포를 모니터링하면서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성숙 난자들이 채취가 될 것 같은 시점을 잡아가지고 성숙한 난자를 수면 마취 하에 채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숙 난자를 채취를 하면 미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숙 난자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난자를 동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난자와 배우자분의 정자를 채취를 해서 수정을 유도하고 수정란을 배양시킨 다음에 3일 배아건, 5일 배아건, 배아를 동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수술적인 방법을 보시겠는데요.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소 전이술입니다. 난소 전이술이라는 것은 난소를 방사선 치료 범위에서 그 이외의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고정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소를 전이를 하게 되면 전이를 하지 않은 난소와
거기에 미치는 방사선 조사량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약 90에서 9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술은 보통 복강경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제 복강경 수술이 아무래도 빠르게 되고 환자분들도 수술의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난소 기능을 보존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으며, 항암 화학요법과 병합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의 소아 혹은 이제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고려가 되어져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점선 따라서 1, 2, 3이 있는데, 자궁과 난소를 이어주는 이 부분을 절제를 한 다음에 반대쪽처럼 쭉 끌어서 올려서 골반 밖에 위치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위아래처럼 골반 밖에 일부 잘려진 난소를 갖다 놓고 실로 꿰매서 그 부위에 고정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난소 조직 동결 보존 방법입니다. 바로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월경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초경 이전 소아에게 시행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난소 조직 동결 보존의 목표는 환자가 완치되었거나 질병의 치료가 끝났을 때 골반 안쪽이나 팔 안쪽 혹은 배에다가 동결 보존되었던 난소 조직을 다시 자가 이식해서 난포를 성장시키고 거기서 난자를 채취해서 아이를 갖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두 개 중에 우측이 DC 안에 잘려진 난소를 보시는 사진이고요. 난소 조직 일부 떼어서 저렇게 조각조각으로 보존을 해놓는 겁니다. 저렇게 동결을 시켜서 보존해놨다가 환자가 이제 치료를 다 끝내고 나중에 이제 나는 자녀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사진 3개와 같이 복막이나 난소나 팔, 피부 밑에 잘려진 난소 조직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난포를 키우고 난자를 채취하고 아이를 갖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환우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7가지로 조금 질환별로 추려가지고 저의 대답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진단받은 35세의 여성의 질문입니다. 이제 자궁 경부 자체를 절제를 하더라도 솔직히 임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임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원추 절제술이나 자궁 경부를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임신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조산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긴 하겠죠.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단태아와 쌍둥이 임신을 통틀어서 원추 절제술을 했던 군과 하지 않았던 군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확실히 조산율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던 연구들도 있고,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기 머리 밑에는 빨간 선이 이렇게 길게 있어서 경부가 튼튼하게 아이를 받쳐주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은 경부가 이제 무력증이 있는 거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원추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저렇게 묶어주는 시술을 추가적으로 임신 이후에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자궁 경부 자체를 절제하게 되는 경우는 경부를 절제할 때에 그러한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6세 자궁 경부암 환자분이고요. 대리모에 대한 부분을 질문 주셨습니다. 본인이 난소는 있지만 자궁이 없기 때문에 대리모 출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대리모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대리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부를 대신해서 이제 임신과 출산만을 대신해주는 여성을 가리키게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배아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대리모가 친권을 포기를 하고 생물학적인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떠한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3세 난소암 환자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8년 전이면 거의 35세 때 난임이라고 진단을 받고 임신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이기 때문에 그 8년 전에 난임이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난임의 원인은 사실은 너무 많은 요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여성이 왜 난임이라고 진단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인 불명의 난임도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상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원인이 무엇일지는 솔직히 잘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8년 전에 임신 자체가 좀 어려웠으면 8년 이후에 43세에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임신 자체의 확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세 외음부암의 여성의 케이스고요. 방사선 치료 받기 전에는 양측 난소 이동 수술을 해서 자연 임신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이분은 방사선 치료를 받기 예정이었기 때문에 난소 이동 수술을 이미 했고 월경이 끊긴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위해서 난임병원을 꼭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자연 임신을 하려면 결국은 난소로부터 난자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난관이 수집을 해서 정자랑 난관에서 만나게 해야 하는데 난소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정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사실은 난임병원에 꼭 다녀야 하는 케이스라고 100%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위치상으로는 길 자체가 멀기 때문에 아마도 체외 수정을 통한 임신 시도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30대 자궁 내막암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환자분께서 팔루타를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자궁 적출술을 했다. 자궁 적출술을 한 이후에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난소를 절제한 이후에도 부부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주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궁을 적출하건 난소를 적출하건 자궁과 난소를 함께 적출하건 부부 관계를 가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은색 박스 안을 보시면 자궁과 난소 난관을 한꺼번에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렇게 저 기관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아래 밑에 쪽에 존재하는 것이 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성은 질이 한 7, 8cm 정도 되게 되는데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제거한 부분을 녹는 실로 저렇게 꼬매게 됩니다. 꼬매면 보통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저기 부분이 다 아물게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한 6주에서 8주 이후에 담당의가 일상생활 똑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 부부 관계도 똑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55세와 65세 유방암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항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시면서 질 건조증도 생기고 방광염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부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여기서 환자분이 말씀하신 아리미덱스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에 의존적인 암 환자에게 투약을 하게 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중간 과정 자체를 저해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몸에 에스트로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질 건조증이 유발되는 것이고 사실 만 53세에 아리미덱스를 복용을 하시면 내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나 보다 내가 이런 증상을 겪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암 환자분이 아니셔도 만 50세에 폐경되시고 한 3년 지나셨다 라고 하시면 이 약제를 복용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폐경 상태를 맞이한 여성들은 질 위축증, 건조증은 다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반으로 나누어서 보시는데 좌측은 질의 점막이 굉장히 두껍게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어지는 그림이고요.
우측은 질의 점막이 굉장히 얇게 유지가 되어지는 그림을 보십니다. 누구나 폐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의 점막은 저렇게 얇게 변하고 그로 인해서 폐경, 비뇨, 생식 증후군이라는 증상들은 누구나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방광염 증상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광 내에 균이 없는지 등도 확인을 해야 하긴 하지만 질내 에스트로겐 투약으로 증상 호전을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길병원에서 젊었을 때 자궁 경부암으로 진단을 받고 자궁목을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난관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그리고 난소 기능도 매우 저하가 되어 있어서 체외 수정,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임신을 했던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거의 2017년도인가에 자궁 경부암 1기 후반으로 저희 병원에서 암 보는 교수님께 자궁 경부목을 제거를 받으셨습니다. 좌측의 정상 자궁 모양에서 우측처럼 경부를 제거하고 다시 질과 자궁 체부를 붙여주는 수술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임신 시도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궁내 임신이 됐기 때문에 우측 난관을 절제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만 43세 정도 되셨으면 난소 나이도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난자의 포텐시도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셨고 배아 이식을 통해서 임신을 했던 케이스며 자궁 경부가 사실은 임신 기간 동안에 태아를 지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경부가 존재하지 않고 암 수술을 할 때 자궁 하부를 조여주는 지지를 해주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받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에 자궁이 커지게 되면서 거기서 피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경과 관찰하면서 임신 33주 1일에 2200g의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여성분이 계시고 그분이 제왕절개를 받으실 때에는 아무래도 자궁 자체가 온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궁 수축이 좋지 않아서 산후출혈이 굉장히 심했고 때문에 그 수술방에서 산과 교수님께서 제왕절개를 해주시고 바로 부인 종양 보는 암 보는 교수님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 자궁 적출술을 성공적으로 끝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건 어떤 클리닉을 가시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리고 환우분들이 지내시는 지역마다 다 갖춰져 있는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내 케이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인지를 하고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를 숙지를 하신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